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셰시의 감사 하문이다가 실용외교, 여기저기 들이대는 친중 친북 동맹 정상, 트럼프가 땡큐할까? 트럼프 시리아 임시 대통령 만나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요구, 시진핑 미국의 급소 찔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깨끗이 패배한 이유. 대중국 고관세 대폭이나 그것은 트럼프의 저서나 TV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던 협상 전략 그대로였다. 트럼프 중국의 대만 통일 지지했나? 대만 화들짝. 권성동 상권 분립을 상권 장악으로 이명식 독재 정치 본격 신호탄. 잠수한 후발주자 한국 방산, 폴란드 캐나다서 성과 낼까? 닛산 11,000개 일자리 추가 감축 및 7개 공장 폐쇄. 한미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정책 협의. 민주주의 위기 가짜뉴스 팩트체크 공적기구 설립해야. 혜성처럼 나타나 죽은 시장 살려냈다. 입소문 타고 수천 명 북적. 되는 일본 세카이 호텔. 트럼프 중동 삼국서 맺은 총액 290조 엔 딜 내용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쎄쎄 감사하문이다가 실용외교, 여기저기 들이대는 친중 친북 동맹 정상, 트럼프가 땡큐할까? 오승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5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을 좀 오늘 늦게 편집을 했습니다. 오직 국익 외치지만 과거 정부답습 가능성, 노 대통령 동북아 균형자 문 균형외교 비판받아 강성 좌파 진영과 총선 탄핵 대선 모두 연대 반미 친북이 기반 이가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민주당 외교에 2년 빼고 실적 낼 것 자신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가짜 진보 청산을 내세우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진영 기저에 깔린 친북 친중 DNA가 화두로 떠올랐다. 4개의 질서가 동떨어진 좌파 이념과 민족주의 관점으로 정세를 바라다 보니 외교 안보 정책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정당 정치에서 좌파 이념이 강력하게 투영됐던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다.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불리던 노무현 정부의 외교 노선은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주변 모든 국가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균형 외교를 표방했다. 이런 외교 정책들은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국의 불만을 샀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마도 이게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경기 동부연합 세력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후보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 김미희 전 의원과 단일화를 통해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 청년 지도위원 출신이고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맹목적인 북한 편들기와 반미 반일 노선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이 후보가 이들과 여전히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순위에는 국익과 실용에 기반하에 주변 4국과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적 분위기 조성 등이 명시됐다. 이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구조다.
그걸 조금이라도 하려다 지지 기반을 잃은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현재 국제 정세는 한국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노선을 정확히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미중 전쟁에서 지금 미국에 확실히 서야 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죠. 이석 우하나 박쥐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재명만이 아니라 김문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익 이전에 국가의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미중 정쟁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국민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선 후보 다 친중적이라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마오쩌둥 마오주의자였는데 뭐 전향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아직 확신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원인 결과 이런 논리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한국 대선을 통해서 친중 정권이 재탄생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과 독자 외교 협정을 추진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한반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가정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뭘까? 주한미군 평양 이전이 일어날 것이고 주일 미군 및 일본 자유대 남한 진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 시리아 임시 대통령 만나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요구. 김정은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5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 일단 임시 대통령이라 하지만 실제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무장파 그 출신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황태자가 중재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오게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게 한 그런 것을 빈 살만 황태자가 또 공언을 했네요. 아브라함 협정을 좀 촉구했다. 트럼프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중동 순위파 국가들의 맹주가 되고 싶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진핑 미국의 급소 찔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깨끗이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쯔제다 요스케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리스크가 몰려드는 금융시장이라는 제목 하에 풀어매겼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은 그것이 결국 미국이 불복하게 된다 이런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천만의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라고 이미 제 개인적인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진심을 다해 미 국채를 파는 전개가 의식된다. 줄타기 상태에 있는 미국의 재정이 지금 나쁜 것은 이해를 해요. 또 유럽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JD 벤스 부통령의 협유럽 발언 등으로 유럽연합뿐 아니라 노르웨이 소버린 기금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미 국채 보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의식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버텼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각국이 적대감 때문에 다 팔아버린다면은 결국 미국이 굴복하지 않겠냐 그런 논리인 거죠. 트럼프 쇼크는 지나갔나? 그렇다고 해도 투자가도 그 정도를 잘못하면 강한 복귀효를 맞을 위험성이 있다.
첫째, 정말 이대로 중국에 대해 30%의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상응하게 낮아진다. 덧붙여 미국은 EU나 일본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이의 나라와 지역과의 딜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계 경제에 부하가 걸린다. 이 리스크 온 무드는 잠깐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시세가 되돌리면 다시 금융시장은 리스크 오프 무드로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미국의 경기가 서서히 침체되고 있는 사실도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및 그 정권의 브레인들의 지금까지 주장과 행동에 비춰보면 리스크 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 조직과는 무관하다는 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미국채를 팔면 최악의 경우 달러를 찍어서 사면 됩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트럼프가 요구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FRB와 갈등할 것 같다.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그러나 달러 약세는 위안화 강세로 이어져 대미 수출은 더 줄어들게 된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의 기고를 나의 수준은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45% 관세를 매겨 80%가 적정하다고 거짓말하면서 30%로 타결한다든지 대략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선진국 원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도상국의 독재 원수 수준이야 라고 비판하는 글이 있네요. 인도 관광지의 보따리상이냐? 트럼프가 금융경제의 안정성에 배려하지 않는 라고 강하게 생각되고 있다라고 조롱 모개하는 인간이 톱에 있는 이상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투자 환경으로서는 조건이 큰 폭으로 낮다. 환율, 채권, 주가의 변동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미국에서 자금을 빼내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 가까운 사람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지도 모르지만 그런 불공정한 시장에 돈은 모이지 않을 거야. 라지만은 트럼프가 중동에 가서도 협상을 했지만은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있죠. 현실이 틀린 겁니다. 미국이 내상을 입은 것은 각오한 것이라도 그러네요. 대신 중국은 큰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마 외상까지 포함해서 좀 절름발이가 되든지 그런 상태로까지 될지도 모르죠. 대중국 고관세 대폭이나 그것은 트럼프의 저서나 TV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던 협상 전략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이 또 그 기사는 트럼프의 현재 관세 전략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폴 사이 자이 온라인 크게 하락했던 주식시장은 회복세. 이 전개는 트럼프의 저서나 트럼프 출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던 그의 생각을 구현하고 있다. 4월 들어 크게 하락한 주식시장은 거기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의 비법, The Art of the Deal, 트럼프가 제시하는 거래의 비법, 그것은 강하고 대담한 자세와 결과 중시 두 기둥에 기초한다. 또 거래의 비법에서는 양보할 것이 아니라 항상 교환 조건으로 제시하라며 거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You are fired.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일으킨 혼란은 수습으로. 버핏의 격언 Never bet against America. 미국을 거스르지 마라. 이번 소송을 거쳐 다시 한번 그 올바름을 증명했다. 이것은 앵커링 바이러스 능숙하게 활용을 한 예이기도 합니다. 앵커링 바이러스란 최초에 제시된 정보가 기준이 되어 그 후에 평가 및 판단이 좌우되는 경향을 말한다. 그러니까 빅딜을 위해서
한번 크게 속된 말로 뻥을 한번 빵 친다 이런 얘기죠. 정권 출범 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것을 트럼프의 지속 가능한 이 개선 5단계라는 거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아마 마피아식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중국의 통일 지지했나 대만 화들짝 홍승희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대만 겨냥 발언하냐 진화 중국 국제사회가 통일 지지해달라.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는 중국에도 우리 미국에도 평화와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대만 협회 AI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통일은 미중 무역관계에 대한 지침이라며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대만 사무판공실은 국제사회가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 반대하고 국가 통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중국 인민의 정의로운 일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군 예비역 중장인 샤이 화미는 중국 중앙 TV, CCTV의 인터넷판 인터뷰에서 대만을 장기판의 말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라는 잘 써먹을 수 있는 말을 포기하겠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말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대만 총통이 좀 심란하겠습니다. 권성동 상권 불입을 상권 장악으로 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 오수진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5월 1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 강행,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에게 흠집됐다는 이유로 망신주기 보복 가하는 것은 엽기적 인격살인이라고 요약 보도를 하고 있네요. 초선 혹인병들이 민주당 내 이재명 총선 경쟁에 눈물을 겹다고 탄식을 했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2주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임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전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리라고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권 분립은 저도 벌써 여러 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부와 법원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독재 수준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까지 거머쥔다면은 완전한 그 독재 국가로 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수한 후발주자 한국방산, 폴란드, 캐나다에서 성과낼까 김지환 조선비즈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르카 프로젝트 곧 우선협정자 선정, 하나, HD, 현대중공업, 정부 원팀으로 도전장 이렇게 그 핵심 내용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 이번에 오르카 프로젝트를 유지보수 MRO까지 포함해서 8조 원 규모인데 여기에 이제 발주를 달라고 그 원팀이 돼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닛산 11,000개 일자리 추가 감축 및 7개 공장 폐쇄. 마리코 오이 톰 에스피노 비즈니스 기자 BBC 뉴스가 되겠습니다.
닛산이 판매 부진에 직면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1,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7개 공장을 폐쇄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와 두 개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대폭적인 할인은 실적에 큰 타격을 입혔고 혼다와 미쓰비시와의 합병 제한은 2월에 또 무산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이 공장이 영국 북동부에 매우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닛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요. 이번 감원은 닛산이 11월에 전 세계 생산량을 5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힌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한 9,000명의 감원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닛산이 자꾸 이제 위축이 돼가네요. 지난 2월 닛산과 더 큰 라이벌인 혼다 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휴에 합의하지 못한 후 협상이 결렬됐고 합병을 통해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현대에 이어 차량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60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산업 대기업이 탄생했을 것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토요타나 혼다 쪽에서도 그 합병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또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영국 내에 있는 공장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미 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정책 협의 어디 멀리 이탈리아까지 가서 만났나 했더니 이게 이탈리아에서 그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 총회 계기로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2 통상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나올지 일본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국도 중국, 영국이 제일 먼저 끝났고 지금 중국과는 지금 한 90일 잠정 협정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협상은 우리나라도 환율을 좀 원화 가치를 올려라 라는 거로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또 최경미 기자가 블로터에서도 또 이런 보도 내용을 했습니다. 미국산 일본차 역수입 방안 부상 매일경제 아니 매일신문이에요. 마이니치 신문에 자, 이 일본 재무상이 그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현재로서 일본에서는 뭐 농산물이나 뭐 이런 류들인데 석유라든지 거기다가 그러면은 미국 차는 일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일본 도로 사정이나 등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운전대를 그 일본식으로 그 오른쪽에 설치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착상 같기도 하지만은 전에도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생산한 현대차를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 미국의 수출 실적으로 아마 잡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현대차의 매출 실적에는 또 연결로는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블룸버그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하면 한국을 선택하라. 백윤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체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수주로 경쟁력이 입증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이 또 이 원전도 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 뭐 하나의 그 강한 경쟁력의 일부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에 있는 최대 규모의 산업용 기계인 단조 프레스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대형 단조 시설입니다.
이런 공장에서 원자력 핵심 부품 생산 비중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에너지 컨설팅 회사 레디언트 에너지 그룹은 한국은 국가 단위로 움직이며 고객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가짜뉴스 팩트체크 공적기구 설립해야 이동우 황소율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5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주파출소 허위 왜곡 보도 모니터링, 국힘 자신들 불리한 정책 색출 비판, 단속과 표현의 자유 문제 균형 속죄. 후보자 말과 행동은 왜곡돼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팩트라는 이름 아래 유포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정보 전달의 창구를 넘어 선동의 도구로 변질하고 있고 유권자는 소비자이자 확산자로서 여론에 휘말린다.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 선거는 정치의 장이 아닌 여론전의 정쟁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연재를 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어떤 이 조치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전문가들이라는 이름 하에 주로 대학 교수들을 취재를 한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팩트체크 공공기구 설립 등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신뢰할 만한 곳에서 사실을 검증해서 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신뢰할 만한 곳은 누가 만들며 그것을 그 뭐라고 제가 썼나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조건들은 무엇일까? 그 신뢰할 만한 것이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정치적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기구에서 한다. 그게 자본주의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 무조건 요거 타이핑이 틀렸네요. 뱉는다고 어, 다 말이 되는 거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중국 시장 살려냈다. 입소문 타고 수천 명 북적. 1세카이 호텔. 김영민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서 주목받은 세카이 호텔. 일본 오사카 동쪽 외곽 후세역 인근 시장 골목에 스며든 독특한 형태의 호텔이다. 폐점한 옛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객실로 탈바꿈했다. 숙박객들은 패스권을 얻어가지고 인근 가게를 이용한다. 이 호텔에는 그 화장실 아니 이 세면실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침대하고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근에 있는 그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하는 패스권으로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는 평범함,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ordinary, it's worth experiencing 이렇게 돼 있네요. 일상과 여행자 사이 균형 맞춰 나가고파라는 그런 희망상을 하면서 이게 히트를 쳐서 성공을 했답니다. 수세역이라는 데 근처에 상권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장 골목에 세카이 호텔이 들어서 점포 하나하나가 방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운영하는데 히트를 쳐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세카이 호텔을 만든 여성이 있다고 하는 거네요. 그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인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카이 호텔 사례를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해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빈집이 변두리에 있고 그러면은 시장이 가깝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시골에 있는 빈집 이런 거는 호텔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역시 도시 내 어떤 이런 거, 이런 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가지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내 오사카에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어, 그 홈스테이 아니 게스트하우스라고 보통 부르죠. 한 개인집 2층 같은 거 개인집을 그냥 게스트하우스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빈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 그것도 호텔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이제 뭐 세면실이나 이런 거 다 있지만은 샤워도 가능하고 요런 데는 그런 것도 없고 좀 싸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음, 참 어려우면은 궁하면은 통한다고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여행은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싸게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 요게 참 좋을 것 같네요. 트럼프 중동 삼국선 매진 총액 290조엔 딜 내용 포브스지 일본판입니다. 이번 협정에는 약 2조 달러 290조엔 투자 발표가 됐답니다. 주로 미국의 국방과 항공, 인공지능 이런 프로젝트의 그 투자 계약이 일어났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이에는 총 2천억 달러 계약이 됐고 카타르와에는 총 2,430억 달러 계약이 이루어졌고 투자 협정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1조 2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도 제시되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는 6천억 달러. 우선은 사우디가 제일 크네요. 이렇게 발표가 됐죠. 모스크와 샘 알트먼도 현지에 같이 기업인들이 동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또 그 이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을 항공 및 해상 수송기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혜택을 준다. 엔디비아는 사우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새 회사 휴메인에 1만 8천 개의 AI 칩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답니다. 트럼프의 이번 중동 방문은 지정학적 전략보다 경제에 방점이 찍힌 것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가족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골프 리조트와 두바이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다에서의 트럼프 레지던스 타워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 어쨌든 아랍에미리트의 투자펀드 MGX도 트럼프 그 가족들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발행한 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런 것 등에 또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대통령 하면서도 자기네 개인 장사도 하는 거가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마 대통령이 하면서 자기 개인 사업한다 그러면은 쫓겨날 것 같죠?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하겠다는데 불가능하진 않겠죠. 여론이 문제여서 그렇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트럼프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 개선 5단계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고요. 의도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진행해 가는데 나오는 장애물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제거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